사실 저희가 방송하면서 연준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딱 맞는 네. 부분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손에 꼽히는 통화정책 전문가시고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십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 교수님. 네. 보자. 서울대에서 학부 석사까지 대학 경제학 하시고 네. 예일 건너가셔서 다시 또 석사 박사 하셨네요. 네, 미국에 가면 석사를 다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다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네, 네. 한국에서 받은 것 갖고는 안 된답니까? 네, 뭐 도움은 되는데요. 네. 미국의 박사과정이라는 게 이제 석사 박사 통합, 우리나라는 석박 통합과정처럼 돼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기 연런 재무장관이 네. 대학 선배시네요. 대학원 대학원 한참 선배시죠. 한참 선배시고. 한참 선배. 네, 그래가지고 제 지도 교수의 뭐 거의 은퇴 비슷한 그 행사 때 네. 한번 그 같이 가서 거기에 제자로서 예. 같은 제자지만 수십 년 차이 나는 제자죠. 예. 네, 그래서 한번 가서 네. 그러면 연준에 근무하신 거는 바로 학위 받고 바로 취업하신 게 연준이었습니까? 네, 제가 92년에 예를 가서 96년에 졸업했는데요. 네. 96년에 첫 취직한 직장이 예. 네, 페드였고요. 예. 그래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네, 그때 뭐 사정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18명 정도가. 그래가지고 제가 버지니아 대학에 가서 한 5년 가르치다가 2003년에 다시 연준에 가서 네. 2010년 혹은 11년, 그만둔 건 11년인데요. 예. 2011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린스펀 시절에 첫 취업하신 처음에는 거 네. 그린스펀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버난키 때 주로 대부분 다 일을 대부분 했습니다. 같이 계셨다. 네. 그때 그러면 파월 의장은 파월 의장이 그때는 안 오신 계셨나요? 게 아마 2012년이니까요. 12년 그 무렵. 제가 그만둔 다음입니다.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 요즘에 이제 파월 의장의 뭐 그게 그 실수냐, 뭐 미스테이크 많이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저기서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마 2013년에 있었던 테이퍼 텐트럼 아마 그 전해인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네. 연준의 이사로 왔었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초짜 이사.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공부 안 하신 분이 법학 네, 변호사 예. 하다가 경제학계로 와서 연준의 이사로 딱 왔는데 그러고 1년 만인가 2년 만에 그게 터진 거죠. 테이퍼 텐트럼이. 그러니까 그때 맞아요. 받은 예. 트라우마가 상당하실 겁니다. 아마. 제 파월- 생각엔 파월의- 그래서 파월의 그 트라우마가 이번에 1년 동안 그렇게 뭐 이제 와서 보면 머뭇머뭇거린 거죠. 과연 그게 머뭇머뭇거린 건지 아닌지는 그건 또 역사가 판단해 줄 일이지만 예. 제 생각에 그 파월의 개인적인 역사도 네, 한 몫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있는 연준에서 은퇴한 2011년까지는 파월은 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아실 만한 그 용어인데 네, 흔히들 그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네. 샤워실의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리드만 교수가 그렇게 불렀다고 프리드만이 써서 유명해진 써서 거고요. 그 유명한- 전부터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던 하는 이야기하다가 건데 이제 프리드만 교수가 공식적으로 한번 입에 딱 올렸으니까 통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비판하면서 네, 쓴 얘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연준이나 중앙은행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난 내지는 조롱인데요. 거기에 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좀 과하다 보십니까? 공감은 하는데 공감은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아마 프리드만 교수의 집에 있는 샤워실은 좋은 거라서 자기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줄이야. 얼만큼 틀면은 물이 자기가 이제 딱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나한테 맞는지 다 알고 매일매일 샤워를 하실 거예요 아마. 프리드만 교수 정도면 그러니까 바로 맞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에 처음 딱 가가지고 이 호텔의 물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긴 여행 끝에 내 몸 상태를 모르니까 뜨거운 물이 좋을지 아니면 그걸 잘 몰라요. 둘 다 몰라요. 그러면 누가 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흔히 운전을 한다고 비유를 하는데 네. 백미러가 없는 아,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유리창은 가려져 있어요. 백미러도 없고 앞에 유리창도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거로만 뒤로 보는 거죠. 이거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은 조롱이었지만 결국은 변명입니다. 솔직히 잘 말씀드리면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가 맞는데 그게 맞는 이유가 자기 집에 있는 목욕탕이 아니라
잘 모르는 호텔에 아. 자기 목욕탕에 가서 갑자기 트랙이 뜨거워버리 확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텔 가면 실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면. 네. 야, 뭐 파월 의장의 그 암실 비유는 네.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캄캄한 그 암실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혹시 잘못하면 이렇게 발가락 채이고 뭐 다칠 수 넘어지고. 있으니까 조심 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그건 없는데 네. 지금 백미러 없고 지금 이게 이제 룸미러 없고 앞에 유리창은 가려져 있고 그냥 옆에 사이드 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네, 뒤 보고 앞을 유추해야죠. 뒤를 보면서 앞을 유추하는. 네. 근데 한 번도 못 간 길은 못 가죠. 이 비유는 네. 깬다. 네. 근데 그 사이드 미러에 교수님 아세요? 사물이 보기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맞습니다. 늘 네, 뒤에 있는 게요. 네, 네, 네. 그 이제 역사를 보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앞에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 그렇고 굉장히 텐이 심해서 그냥 흐릿하게 보인다? 그 정도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전혀 안 보이면 너무 그것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약간은 보이는데 텐이 너무 심하게 네, 텐이 너무 막, 그래서 그냥 잘 안 보이고 아니면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네. 그 안전운행이 제일 중요한데 그 뭘 그렇게 썬팅을 진하게 해가 차 안에서 뭐 하려고 왜냐하면 미래의 경제라는 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네. 코로나도 그랬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러면 첫 질문을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FMC 이후에 네. 지금 난리가 난 게 네. 그때 75bp 두 번째로 하고 네. 마침내 이제 2.5까지 갔습니다. 네. 연방 상단이 기준에. 2.5까지 상단이 갔죠. 2.5까지 가고 맞습니다. 그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네. 팡팡팡 해서 네. 주가가 확 뛰면서 우리도 같이 뛰고 네. 갑자기 미국채 금리는 막 떨어지고 네. 달러도 약해지고 네. 어쨌거나 FMC가 만든 모멘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월가스는 전부 패드 피벗 해가지고 네. 뭐 이제 정책이 선회했다는 뜻인가 봐요. 피벗이. 네, 피벗이 그 농구할 때 피벗팅 한다고 했죠. 네네, 한쪽 네. 발 당기고 다른 쪽 발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를까 내려갈까. 근데 어디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니라 100 갈까 75 갈까의 피벗이었죠. 100 갈까 봐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불확실성의 해소는 그래서 100은 아니고 75만 갔구나. 그러니까 75가 낫다고 생각되는 걸 상상도 못 하시는. 네. 100 안 가서 다행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보셨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줄여 나가겠죠. 네, 방향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그러니까 2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이제 그 선제적 지침,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안 하면서 예. 그게 시장의 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벗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게 네. 이만큼 줄이려다가 네. 이 정도 줄인 정도의 네. 선회가 아니라 네. 아예 방향 자체가 바뀌는 선회는 어느 시점에 좀 일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만약 방향이 바뀐다는 게 이제 이자율을 내린다고 네. 한다면 그거는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돼야 되겠죠. 음. 내리는 건. 근데 이제 올리는 속도를 줄이는 거는 확실해진 거죠. 올리는 속도를 줄이는 거는. 네. 그렇지만 애초에 파월 의장도 그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장에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최선의 힌트 내지는 데이터는 네. 6월 점도표다. 네. 근데 6월 점도표대로 6월 점도표에 찍혀 있는 게 연말에 3.25에서 3.5거든요. 중간값이. 네. 근데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은 9월에 50하고 네. 11월, 12월에 25, 25하면 3.25, 3.5로 간다고요. 네. 애초에 6월 달에 제시했던 연준의 그 경로하고 전혀 달라진 바가 없는데 네. 시장은 환호한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불안했죠. 아무리 중앙값이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준이 계속 이자율로 보면 위로 놀래키지 않습니까, 시장을.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놀래킨 건데 네. 하도 위로 놀래키다 보니까 이번엔 안 놀래켰네. 그러니까 맨날 화내시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화 안 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무슨 일이 있었나? 네, 네. 네, 그런 거라고. 네. 제가 한 2주 동안 미국에 있다가 금요일 날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화수 때는 있었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금요일 날 서울에 떨어졌는데 네. 그때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제 여행 마무리하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를 보면 네 그런 그 뭐 미국에 있는 경제 TV들
블룸버그나 네. CNBC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뉘앙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나갔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휴. 불확실성은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펀더멘털에 들여다봅시다. 실제 현지에서 느끼신 경기도 그렇게 체감이 좀 되셨다. 이게 경기 좋다가 아니라 언론에서 읽어내는 언론에서 그 통화 정책을 보는 입장이 그러니까 6월에 이어서 7월도 75. 혹시 그러면 체감하신 건 어떠세요? 보통 아무래도 이제 뭐 네. 물가와 연동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네. 연준의 움직임이나 경기 흐름도 이제 읽곤 네. 하는데 네. 경기 침체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네. 여기에 대한 시각도 좀 여러 가지로 다른데 실제 미국에 가보니까 좀 느껴지는 네. 부분들이 있었나요? 제가 2011년에 그만두고 나서 12년부터 이제 네. 한국의 대학 교수가 뭐 안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거 중에 하나 방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건 뭐 아주 그래서 방학 때마다 미국을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2020년 1월 달엔 갔었습니다. 네. 그때 코로나가 그렇게 될지 몰랐죠. 아, 예. 터졌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팬데믹, 터질 줄 몰랐죠. 팬데믹 단계는 아니었으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번 못 가다가 이제 올해 1월에 음. 가보고 이번에 7월에 네. 한 2주 갔다 왔는데 뭐 갔다 온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2주면은 그래도 분위기를 보면 1월에 비해서 경기에 대한 회복 일단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지하철을 타도 워싱턴 DC 안에서요. 한 반 쓰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러시아어엔 조금 더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러시아어 좀 피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때 보면 반 정도는 안 쓰고 그냥 다니는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경기는 훨씬 많이 살아났죠. 경기는 많이 살아났다. 네. 근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다. 네. 진짜 인플레이션이 체감될 정도로. 아유, 네. 6개월 전에 비해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6개월 전은 제가 거의 못 다녔고 지금은 많이 다닐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저나 집사람이 다니면서 가격을 봐도 하는 적이 아주 여러 번 있어. 식사부터 시작해서 기름값은 좀 떨어졌어요. 지금은요. 사실은 네네. 한창 때보다는요. 네. 5불 넘어갔다가 지금 4불 얼마로 떨어졌으니까. 네. 네. 근데 제가 5불 때 미국에 있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한국 뉴스로만 들었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아주 많이 느껴지고요. 그러면 미국인들에게 휘발유 값은 통상 어느 정도가 일상적인 겁니까? 한 3불 때 4? 그래서 그게 언제 미국 생활을 했냐, 연세가 어떻게 했냐에 따른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네. 1불도 있었는데 1불. 1불이요? 1불 때. 아.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게 훨씬 더 수용이 크거든요. 유가에 따른 기름값.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이 많이 그렇군요. 붙고 네. 정부에서 많이 컨트롤 해주니까 그렇죠. 물론 평균적으로 비싸죠. 세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상당히 그 휘발유 값을 스무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그거보다 시장에 맡겨놓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아래 위로 다 열려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5불은 지금은 4불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국채 수익률이 급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네. 교수님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주 예. FOMC 이후로 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기대에서 잘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해소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이자율 패스가 조금 내려간 건 조금은 있어요. 사실 그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상 그렇지만 그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쳐서 그 일드 커브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 뭐 일주일 동안 확 누워버리는 좀 상당히 누워버리는 그런 일이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할 거는 네.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여주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걸핏하면 나오는 피크아웃.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지표의 속성상 네. 이제 7월달 수치가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올 텐데 네. 어쨌거나 전년비든 전월비든 좀 네. 수그러들지 않을까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전년비든 전월비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 생각에 수그러진다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프를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이게 네. 이게 프레드에서 CPI를 보통은 인플레이션으로 잡은데 이거는 그냥 CPI 레벨로 잡은 겁니다. 네. 인덱스 자체, 아, 예. 소재 물가 지수 자체, 매달 나오는. 그러니까 얼마, 몇 원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왼쪽에 2018년 초반부터 지난 한 4년 반 동안 가운데 이제 그 회색으로 가 있는 데가 리세션이니까 금융위기 때? 아니 그 코로나 위기. 최근 5년 동안만 잡은 거예요. 아, 최근 5년에 2020년이구나, 저기가. 최근 네. 5년. 네, 최근 5년 네. 동안이니까요. 그게 이제 코로나 위기 때 3월 달에 네. 미국 30% 빠졌을 때 GDP로 했어요. 네, 네. 그때 물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한 달씩씩 움직임 기울기를 보면 그게 전달에 비해서 얼마예요? 전월비 얼마? 네. 그런데 여기서 전년 동기 대비면은 12달씩을 꺾어야 되는 거죠. 12달 동안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매달 12달과 새로운 12달을 비교하면 11달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꺾인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 가장 중요한 숫자인 전년 동월 대비 12개월 때 12개월로 비교해서 그게 꺾이느냐 하는 거니까 매월로 보면 조금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네. 오늘 데이터 나온 게 6.3 예, 나왔죠. 6.3으로 나왔어요. 지난달 6.0보다 높았고 뭐 두 번째 연속 6.0이 넘었다. 그래서 뭐 외환 위기 이후 최저가 나올 그게 이제 1년 기준이잖아요. 예. 근데 한 달로 보면 지난 몇 달간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12개월 평균으로 보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꺾인 거냐 안 꺾인 거냐. 전월비로 보면 꺾였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12개월 이전에 비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후자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게 이제 어떤 게 더 맞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지난달에 대비해서 몰랐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기름값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매 계절적으로 요인이 있으니까 사실은 12개월 전과 비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 CPI인데 네. 이것도 12개월로 해서 언제 꺾이냐. 고 했을 때 올 가을 겨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쭉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쭉 일정한 기울기가 2%가 조금 안 되죠. 1년으로 보면. 네. 인플레이션 목표에 그렇게 올라오다가 2020년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2%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기울기가 이제 조금 가속이 올라갔죠. 됐네요. 네. 그런데 그 내려간 게 있으니까 그 2%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 정도 올라갈지 그걸 대충 보면 2021년 중반쯤 되겠죠. 앞에 가는 선을 쭉 연결시키면 선을 그냥 쭉 네, 그어버리면 네, 코로나 빼고 네, 연결시키면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 아니다고 볼 수 있죠. 그 연준에서 얘기하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AIT로 보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정상인 거고 예. 더 올라가는데 내려간 적도 있으니까 올라간 적도 있어도 또 내려오겠지. 그래서 일시적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내려오는 그러니까 금방 왜냐하면 그 전에는 2%가 안 돼서 걱정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 이상이 되니까 드디어 달성했어. 근데 위로 너무 올라가는 거죠. 너무 올라가면 좀 지나간 얘기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건 진짜 몰랐을까? 몰랐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 기다리시면 그 당시에 보고서가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최소한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은 굉장히 자세히 보고 굉장히 자세한 분석기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한국은행은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연준 법에 모든 자료를 5년이 지나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씩 모아서 5년 몇 개월이 지나면 그때 5년 전에 있었던 다큐멘터리를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FOMC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다 공개하고 그때는 FOMC의 대화로 이제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데 네네. 10장짜리 서머리가 아니라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농담하고 웃으면 가로 열고 레프터 가로 닫고까지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요. 그래가지고 2013년인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다가오는데 네. 근데 그 2008년 여름에 니들은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농담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때 이자를 올렸잖아요. 전 세계가 인플레 걱정했어요. 사실은. 네. 그 리만이 오기 한 달 전에. 리만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에서는
야, 한 달 전에 니들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농담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황당한 농담이고 그러네요.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로서는 너무 이 사람들이 그 돈 받고 이거 하고 있어? 네, 이렇게 농담하고 있어라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지나 보면 네. 저희가 그런 웃지 못할 네. 코미디 같은 상황, 많을 겁니다. 네네. 네. 그런 근데- 상황을 볼 수 있겠지만 또 지금으로서는 그때 네. 가면 알 수 있지만 지금 또 이제 향후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다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데 네. 사실 교수님만큼 여기에 대한 네. 어떤 아니, 뭐. 반대랄까요? 연준에 질투를 개척 할까요? 부분 우리나라에 많고요. 지금 연준에는 한국 분들이 한 거의 15명인가 20명 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처음에 갔을 네. 때는 저보다 위에 어. 66학번, 저보다 19살 많으신 네, 분 네. 한 분만 계셨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뵙게서. 굉장히 많이, 지금 외국인도 뽑고 해서 네. 제가 한 10명 있을 때까지는 미국에 갈 때마다 예. 뭐 친하고 해서 식사 한 끼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 10명이 넘어가니까 식당에 자리도 없고요. 10명 넘어간 자리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수 월급으로 아, 아. 1년에 이렇게 6개월마다 아. 다 한 번씩 네, 그러셨군요.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향후 연준의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잣대나 지표라는 게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에서 힌트를 찾으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거는 FOMC 공식 다큐멘트, 네. 그러니까 발표문 그리고 의사록인 네. 거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건 이제 모두 다 그 최소한 12명은 아마 19명 모두 다 사인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걸 다 돌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코멘트를 주는 거예요. 물론 서로 컨플릭팅하게 즉 이 사람은 이거 저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의장이 이쪽으로 하자. 넌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좋은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명이 19명이 각각 예? 그 개별적으로 연설을 하고 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 중요성을 이제 가중치를 잘 둬야죠. 그러니까 근데 네. 그 판단이 네.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똑같은 공식적인 이런 언사를 두고도 해석이 참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좀 적절한 해석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하다고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네. 연주에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화요일, 수요일 이틀짜리 모임이면 네. 네. 과거에 하루짜리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하루짜리 미팅 아예 없어졌고요. 네. 근데 지금 말하면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다 끝내고 네. 네. 그 문건 다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 오케이 해서 누구누구 반대 다 끝냅니다. 오전 중에. 그러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발표문을 만드는데요. 이제 국장님이랑 한 명 더 들어가서 그러고 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오면 오전에 결정은 아는 거죠. 이자율 오늘 75pp 올리기로 했다. 그거는 이제 뭐 10시고 11시고 다 알아요. 네. 그러면 저희끼리 이제 농담으로 막 해요. 야, 이러면 그 일커브 올라갈까 내려갈까? 주식 얼마큼 올라가 내려갈까? 하는데 가끔은 저희도 틀려요. 순서 방향을.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어렵죠. 예상치 않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정도니까 그 안에서 그것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 당연히 시장에 계시는 분들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서 100% 맞히지 못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뭐 50%와 100% 사이에 어딘가 50%를 넘게 맞춰야지. 그것도 안 되면 안 보는 게 아니까. 네. 그 정도에 어느 이제 정도 맞출지. 네, 그 정도 노력. 교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다가 지금 사실 연준 뭐 역대 의장이든 뭐 지금 지역 연방은행 총재든 간에 네. 그 중에도 보면 경제학 학자들도 있고 뭐 뭐 지금이 충분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충분히 이코노미스트나 뭐 월가스도 통하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네. 지역 연방은행 총재나 네. 연준 이사회 FRB 멤버나 네. 특히나 연준 의장, 부의장 정도 가려면은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정말 교수님처럼 착하게 순진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오로지 진리 탐구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정무 감각이 있고 아,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동서고금 네. 그 뭐 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원칙대로 간다기보다도 눈치 볼 때가 얼마나 아, 많습니까? 많죠. 비근한 예로 5월 말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옐런하고
파월 불러다 놓고 아예 사진에 보면 삿대질까지 하면서 저는 그 사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바이든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바이든 옆자리 예. 의자를 2개 놓고서.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미국 정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보통 하면 의자를 하나만 놓고 바이든이 앉고 파월하고 옐렌이 앉는 게 맞는 건데 의자가 하나 더 있었죠. 또 2개 있잖아요. 빈자리가 하나. 네, 외국 정상이 앉는 것처럼. 그러니까 와서 앉으라고 했는데 안 앉는 것처럼 한 건지. 그잖아요. 그 가본 사람만 사진 찍기 전에 거기 있던 그렇죠. 사람만. 네. 나중에 옐렌만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만두면 이제 가끔 한국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진에서 제가 네. 말풍선을 달아라 하면은 네. 바이든 그 대통령에다 말풍선을 딱 달면서 네. 인플레 못 잡으면 당신 탓이야라고 하는 것더라고요. 네, 뭐 그게 5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6월 22일 날은 또 상원에 갔더니만 네. 엘리자베스 워렌이 네. 그것도 보수 아닙니까? 연준의 보수를 할 만한 가장 연준을 많이 비판하시는 분 중에 하나. 네. 인플레이션 그때는 또 리세션 오면 큰일 난다고 난리를 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준은? 그러니까 수학 선생은 수학 공부하라고 그러고 영어 선생은 영어 공부하라고 하루는 24시간인데 둘 다 조금씩 해야죠. 둘 다 둘 다 100점은 못 맞고 예? 하나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하나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하나만 해도 100점 못 맞을 수 하나만 하면 90점 맞을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막 경기를 갖다가 막 부러뜨리더라도 인플레이션 잡으라면 잡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지 말고 경기 침체도 오면 안 된다니까. 네. 이제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연착륙입니다. 네. 그 침체는 가져오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착 잡는. 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그야말로 비행기가 아주 그 비행기의 그 우수한 파일럿이 날씨 좋을 때 인천공항에 쫙 내리는 거죠. 그게 잘 내리면 자다가 안 깹니다. 저 그래도 한 번 있어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있으세요? 그 미국에서 올 때 세우니까 좀 네네.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졸리면 조는 거 아니에요. 졸다가 보니까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랜딩을 하는데 안 깬 거예요. 엄청 하신 거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근데 그건 날씨도 좋아야죠. 날씨도 지금 좋아야 날씨는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기장 와이프가 타고 있을 겁니다. 임신 네. 중인 기장 와이프가 아니면은 그만큼 지문 오너가 있을 수 오너가 있어요. 계셨거나. 근데 그렇지만 또 날씨가 나쁘면 오너가 있어도 그렇게 못 합니다. 네. 그래 지금 뭐 교수님 보시기에 가능해 보입니까 지금 연준 그 미션이요? 점점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죠. 점점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잠은 점점 들어가는 거죠.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고. 그렇죠. 잘하면 되죠. 거기다 이제 대놓고 우기니까 아니 미국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우리는 맨날 그걸 갖다가 기술적이나 뭐 경기 침체다, 리세션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정의한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네. 옐런도 파월도 백악관도 그거 경기 침체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데 네,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위키피디아에 그러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이게 정의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위키피디아가 정의예요. MZ 세대는요. 네. 이게 위키피디아에 있는데 왜 이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과서 공부 아니 위키피디아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경기 침체를 사람들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아니면 정반대로 NBR의 정의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둘 다 맞으니까 위키피디아 왔다 이제 더 의미 없다. 더 이상 에디팅하지 말자. MBR이 전미경제학회 말씀하신 전미경제학회에서 그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어떤 성격의 학회인데요? 정부 기관은 아니죠. 정부 기관은 아니고요. 네. 정부와 독립된 연구 단체입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가장 바이파티전,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정치의 쪽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실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가장 훌륭한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름을 아는 교수님들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거기. 네, 일부러 안 들어간 사람은 없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연준에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만 빼고, 네, 그렇지만 빼고 학교 교수로 있는 분 중에서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저 프레드 차트 같이 저런 데서 가끔씩 이제 세로로 음영 처리한 부분이 MBER에서 공식적으로 네, 경기 침체라고 인정했던 기간을 저렇게 맞습니다. 표시하는 거죠. 네, 네, 거기서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최근은 2020년 그때 짧게 요거 코로나 짧게 때, 한 뭐 두 코로나 달, 세 달. 때 두 달, 세 달. 네, 그때만 잠깐 한 걸로. 잠깐 그때가 경기 침체했다 하는 네. 것이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일 수도 있는데 일 수도 그거를 있는데. 그 MBR 정의의 문제가 뭐냐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신 정반대의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2번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다. 그거는 두 번째 그 쿼터에 마이너스 나오면 그걸로 하는 거죠. 네. 그건 바로바로 나온다는 장점이 있죠. 예. 그렇지만 경제학계에서 그냥 가장 권위 있는 것은 NBR의 그 계량경제학자와 거시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GDP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까지 보고, 그 중에 하나가 실업률인데요. 네. 실업률이 좀 너무 낮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옐렌이나 파월이나 실업률이 그렇게 낮은데 그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거냐, 그런 논쟁이 있고, 그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음영 처리하는 그런 즉 침체를 정의하는 게 이번처럼 정치적인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네, 2번 음수 나왔으니까 이제는 하자고 얘기할 텐데 11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선거에 대한 민감한 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으실 분들은 전혀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했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기술적인 침체이기 때문에 침체인가, 아니면 여러 변수들, 특히 실업률들이 워낙 너무 좋으니까. 네. 네. 그 실업률을 아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보여드리는 게 미국 실업률, 네, 2010년부터 최근까지인데요. 네. 2020년까지, 이제 코로나 올 때까지, 2010년에 10% 조금 못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글로벌 금융위 때 10.0이 됐느냐 안 됐느니까 월별로 하면 10.0이 됐고 분기별로는 안 된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다 거기서부터 이제 4%까지 꾸준히 내려와서 이거 너무 내려온 거 아니야, 인플레 생기는 거냐 아니냐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업률이 15%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내려와서 거의 4% 다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실업률을 보면 지금 코로나 직전에 그 과열된 경기와 똑같다. 고압 경제 생각나시나요? 옐렌이 경제. 의장일 때 말했다.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네. 네. 예. 그렇게 고압을 해도 인플레가 안 생기고 실업률이 좋다. 4%. 그게 거기에 지금 내려와 있으니 옐렌이나 파월이 보기엔 이렇게 낮은데 실업률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업률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고용률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GDP가 중요한 거냐. 그건 또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같이 반대 문제고. 어떠세요?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게 남의 나라면 GDP가 중요하고요. 네. 우리나라면 또 자기 나라면 실업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GDP 조금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거는 보다는 특히 내 나라 사람, 내 가족이 네. 실업을 왜 가느냐. 네. 돈 조금 더 벌고도 뭐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취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네, 요즘 대학생들이 취직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아, 그렇죠. 물론 연봉 조금 많은 데 가면 좋죠. 근데 그런 걱정 못하는 게 이게 항상 취직이 돼야 80년대, 90년대처럼 그냥 골라갈 수 있는 그럴 때는 연봉이 중요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업률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네. 갑자기 확 와닿네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이 중에 셋 중에서는 제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근데 저 또 실업 뭐 연준 얘기하다가 딴소리긴 합니다만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네. 신문에 헤드라인 제목만 봤습니다만 20대 30대 네. 최근 들어서 공무원 네. 그만둔 사람들이 4년 사이에 2배든가 2년 사이 4배든가 뭐 4년 사이 2배 저도 그때 봤어요 그 보셨죠? 기사. 네. 사실 뭐 연봉 차원에서나 퇴직 후에 어떤 연금을 비롯한 복지로 보면은 그만한 안전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일자리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서 이걸 갖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해서 보내기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직무 만족도나 그런 것들도 분명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그만둘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기업을 죄송합니다. 대기업을 갔느냐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IT를 갔느냐. 그러면 IT 쪽이라면
공무원만 갔느냐 아니면 기존 대기업, 굴뚝산업 대기업에서도 IT를 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IT와 BIT인지 공무원과 비공무원인지 그런 좀 데이터를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거 네. 봤을 때는. 네, 이게 그렇죠. 공무원의 인기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BIT인 모든 게 다 없어지는데 네. 공무원이 데이터가 잘 잡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조금 더 궁금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그 해석 즉 그 지금 젊은 분들이 옛날과 다른 기준으로 네. 그 워라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게 많다는 거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요. 네, 네. 교수님 그리고 네. 저기 이런 의문은 계속 드는데요. 지금 연준이 소위 말해서 긴축으로 네. 금리를 갖다가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0에서 0.25이던 것이 이제 2.5까지 왔다. 네. 연말 가면 3.5도 갈 수 있다. 네. 잘못하면 뭐 4%, 5%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면 정말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 거고 그렇죠. 양적 긴축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실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엔 돈 많아요. 그렇죠. 무지 많다가 지금은 무지 많은 것인 거죠. 무지 많다가 이제 무지 많은 거죠. 네, 많이 줄은 거죠. 예. 네, 옛날에 무지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무지 많으니까. 그냥 무지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많은 거죠. 그렇지만 많은 거죠. 네. 많은데 왜 이렇게 집값도 약간 흔들린다 그러고 집값 이전에 네. 코인 작살나고 네. 주식이 이렇게 막 밀리고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돈은 아직 많은데. 계속 무지 많을 거로 예상했으니까. 아, 선반영? 네, 그렇죠. 계속 무지 많고 선반영 했는데 이게 줄어서 그냥 무지 많아지니까 이렇게 줄었어? 아. 그만큼은 아닌가 보다. 무지무지에서 무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무지가 돼서. 네, 한 번만으로 줄으니까. 야, 나 대학 다닐 때 이런 강의 진짜 좋아했는데. 직관적이고 팍팍 꽂힐 거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너무 근데 그건 지금 두 분이 다 준비가 되셨으니까. 아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 왠지 교수님 날로 먹으시는 느낌. 지금 제 학생이 그렇게 듣고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보신다면 네, 좀 왠지 날로 드시는 느낌. 네. 네. 예를 들어 네. 아직도 영래포 월가의 그 월가 금융기관들이 연준에다 맡겨두는 게 아직도 2조 달러고요. 네. 맨날 그 얘기하는 연준 자산 그래프가 쭉 늘어나서 9조 달러까지 갔는데 네. 그 중에 보면 초과 지준 그래프가 뭐 한 4조, 5조 정도 해갖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네. 아니 초과 지준이 쌓였다는 거는 그만큼 많다는 거는 그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든 뭘 하든 안 하고 그냥 돈을 갖다 재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그렇죠. 재워왔는데 거꾸로 보면 언제든지 풀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풀릴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자 줄 테니까. 지준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 정도는 항상 지불 준비금을 준비해놔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 법적으로 정해진 지불 준비금 이상으로 초과 지준인데 네. 그걸 쓸데없이 쌓아두는 데다가 연준이 이자를 왜 줍니까? 2007년이 아닌가 언제까지는 이자를 못 주게 돼 있었습니다. 미국은요. 못 주게 되어 있었다. 네, 다른 나라는 줄 수가 있었는데요. 음. 예, 지준 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준에 네. 이자 주는 거요. 예. 그게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예. 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지준 부리는 금지. 네, 그러면 지준은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거기다 이자를 줘.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약간의 좀 세금의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은행들한테 니들 장사하고 이러려면 안정성 있게 해야 되니까 지준은 맡겨라. 그러니까 지준이 처음에 생긴 게 네.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돈을 못 주면 안 되니까 중앙은행에다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의 성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준 불이가 금지돼 있었는데 그게 그 국회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 좀 그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논쟁 끝에 지준의 이자를 줄 수 있게 됐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게 된 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다행인 거죠. 연준이 또 하나의 툴이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로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준에 대한 이자를요. 네, 그걸 양수를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줄 수 있는 네, 그런 툴이 생긴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과연 뭐 지준의 철학적으로 지준이라는 게 뭐냐에 네. 대해서요. 철학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
그걸 더 들어가면 자본주의사의 돈이 뭐냐는 거고요. 돈이 뭐냐, 자본주의사의 돈이 뭐냐.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그 종이를 네. 가치를 부여를 하고 예. 그거를 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는데 은행과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기준금리가 중요하듯이 네, 가장 기본적으로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법적으로 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당장 또 이런 의심도 늘 가져왔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네. 저는 처음부터 그때 뭡니까 CDS 프리미엄 막 받아먹는 재미로 네. 막 CDS 판매했던 AIA 같은 애들이 사실 리만 사태 났을 때 걔들은 그냥 나자빠질 상황이고 걔들 나자빠지면 도미노로 그냥 월가에 JP 모간부터 해갖고 뭐 금융 시스템이 이제 붕괴될 지경이 이르렀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7,500억 달러라고 하는 요새는 뭐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뭐 예사로 알지만 7,500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네. 그걸 갖다 풀어가지고 어쨌거나 리만만 잡아뜨리고 어떻게 수습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제로금리에 양적 완화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막 돈을 풀어제꼈는데 그 돈이 진짜 꼭 필요한 만큼만 지준 쌓고 나머지 막 대출이 나오고 뭐 나오고 해갖고 걷잡을 수 없이 막 돈을 낳고만 해서 겁나는 버블이 올까봐 좀 쌓아두면 우리 이자 줄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혹시? 아니 그쪽도 있지만 반대로 또 충분히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데.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는 자꾸 나고 필요한데 안 나가니까 필요 없는데 못 나가게 해서 지주를 준 측면도 있지만 필요한데 안 나가니까 일단 여기 파킹해놔. 필요한데 안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그 중앙은행 혹은 큰 의미의 정부로 봤을 때는 돈이 필요한데 나가고 필요 없는데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산업이고 부동산이죠. 근데 돈의 속성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되면 나가는 거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다 못 나가게 하는 측면도 있고 나가게 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부동산이 많이 나가면 야 여기도 돈 줄 테니까 가져와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의 그러니까 생산적인 산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원하는데 그런데 빌려주지 않고 있어도 일단 지준주택가 여기 놓고 있어. 그러다 필요하면 또 줄 수 있게 바로바로. 네. 그런 식으로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고요. 무지 많은 돈이 무지 많고 이제 무지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오히려 무지 많은 정도로 오니까 그쵸. 장이 빠지고 네. 뭐 부동산도 약간 눈치 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인은 뭐 제일 먼저 약한 꼴이다 보니까 그쵸. 저 먼저 이렇게 가장 많이 올라갔고 깨졌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지만 그 무지의 논리로 가자면은 아직도 그 연준에 네. 그냥 그 이자 받아보면서 그냥 쌓여 있는 초과 지준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대출이 됐건 네. 투자가 됐건 막 풀려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 생긴 게 예. 그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네.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빨리. 뭐 같은 얘기죠. 네. 너무 빨리 돌아다니고 같은 양이 빨리 혹은 같은 속도로 더 많은 양이 돌아다닌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항등식이니까요. 네. 물건은 정해져 있으면 그 물건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난 거나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요. 인플레가 됐다는 얘기는. 네. 물론 이제 외국에 돈 나가는 것도 있고 자산 가격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화해서 재화만 있다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논의가 여기도 있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요새 하도 뭐 기사나 이런 데서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MMT는 끝이 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MMT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 MMT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측면은 계속 있죠. 근데 그게 하나의 코히어런트한 이론으로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후로. 인플레이션 이후로. 네, 왜냐하면 그게 그동안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돈 풀어도 인플레 안 생겼는데 네. 그 말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이거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또 뒤로. 물론 다른 이론이라고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이전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들은 뭐
아직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경제에. 네. 교수님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네. 남의 돈을 굴리거나 네. 아니면 뭐 돈 받으면서 뭐 투자 전략을 제시하시는 네. 분이라면 조금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네.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 네. 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친구한테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갔다가 뭐 이런 얘기하면 모르죠. 댓글은 모르겠는데 어제 한번 그런 얘기 했더니 그 네. 댓글에 예. 예. 뭐 안 하는 사람을 불러서 뭐 물어보면 뭐해 이런 네, 얘기 그렇게 있죠. 쫙 떠요. 예, 예.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10개쯤 뜨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괜히 자기 한다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보다 100배 나아. 그럼요. 네, 그렇게 또 한 5개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데 다 그냥 그 양쪽이 주식- 측면이 다 있습니다. 주식도 안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서 뭐 해보면 그거 제일 하수예요. 네. 그 사람 그 주식 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맨날 낚여요. 그런데 아직도 나스닥은 네. 고점 대비 작년 말 대비 한 25%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아직도 마이너스 21%입니다. 네. 고점 대비요. 네. 고점 대비로 치면 한 30% 갔었죠. 네. 이제 연초 대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뭐 그런 어쨌거나 그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뭐 2008년 같은 어떤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보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뭐 대충 조정 얼추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교수님? 아직 한 곰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코로나 위기 네. 정도의 조정은 된 거죠. 근데 코- 이제 새로운 뭐가 또 터질까 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지금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뭐 회색 코뿔소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무슨 그게 새로운 변이일 수도 있고 새로운 아니면 새로운 바이러스도 있죠. 저 사실 새로운 변이와 새로운 바이러스 차이가 뭔지는 제가 생물학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똑같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터지면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네. 진짜 계량화도 힘들고 학문적으로 뭘 이론을 펼치기도 어려운 게 또 정치와 국제 정세 아닙니까? 네. 지금 오늘 또 난리 난 거는 대만이요? 뭐 저 중화권 증시가 꼬로박으니까 네. 아니 저 뭐 그냥 안 가고 그냥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만 들리고 갈 것 같던 펠로시 장관이 이제 갑자기 대만 간다고 의장이요? 네, 네. 뭐 조금 오늘 도착했나요? 뭐 오늘 저도- 저녁에 도착하네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도착했을걸요, 잠시만요. 네. 뉴스 안 하셨어? 저 뉴스 진행할 때 도착한다고 듣긴 해요. 네, 그거 뭐 안 가면 더 뉴스죠, 이제는. 이제는 안 가면 이제서 안 가면 더 뉴스죠. 이제서 안 가면 더 뉴스다. 그렇죠. 미국 쫄았다 이래 되는 건가요? 미국 쫄았다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아시아 그 다이나믹스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안 가버리면 그때는 한국, 일본, 호주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거는 뭐,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국제 동학이 그 전까지는 상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상수가 아니게 된 거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마스크는 아주 특이할 때 1년에 몇 번 정말 공이 나쁠 때만 쓰는 거다. 네. 였던 것이 이제 매일 쓰고 다니고 한국에서 그렇듯이 국제 정세가 네. 우크라이나 2월 달이었나요? 2월 하순에 2월 24일이었죠. 네. 침공 이루어진 그랬을 날이. 때 주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드디어 터졌다. 사흘만 있으면 끝난다. 음. 그때 사흘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참 모르는 일이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도 모른다. 뭐 하는 것이 그런 불안감이죠. 근데 미국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주석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중국의 지도자가 네. 대만 갖고 불장난하지 마라 그러다 다 죽는다. 네. 워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2시간 몇 분 동안 2시간 몇 했다고? 분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네, 미국에서 큰 뉴스. 제가 호텔에서 그걸 그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이거 네. 제가 저 정도만 돼도 네. 우리 세대한테는 그거 좀 띵하거든요. 만화같거든요. 미국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한다. 네. 누구가 그러니까 일단 둘이 싸운다는 게 이상하고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있는 세상이 왔다? G2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던 그러니까 걸까요? 예, 뭐 저희는 모르지만 과거에 스탈린부터 시작해서 호르시초프까지가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 당시 지금은 달랐겠죠. 네.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그 당시에 G2인 거죠. 냉전 시대. 그걸 경험을 제가 못했으니까 모르지만 그냥 역사책으로만 배웠지만
뭐 참 그렇게 뭐 다를 게 있냐 싶으면 우리 어릴 때 그냥 말씀하신 흐르츠초프 그 시절 네. 뭐 이렇게 합니다만 오늘날처럼 시시콜콜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자기들끼리는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냥 그렇죠. 있었는데 너 진짜 그럴래 내지는 뭐 한번 죽어볼래 뭐 이랬을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때 뭐 그 쿠바 미사일 위기 하고 했었던 게 예, 실제로 그 이후에 미국 밑에다가 미사일 갔다 온 적이 없잖아요. 예, 그 당시 얼마나 큰 위기였겠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케네디 대통령 때 한번 불장난을 한 거죠. 조금 알겠습니다. 그 치킨 게임을. 조금 그거 그러니까 스- 거기에 승희 씨는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승희 씨는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요즘 이렇게 국제 뉴스를 쫓아가면서 네. 조금 느끼는 게 말이죠.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 신뢰, 어떤 그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를 네, 말씀하세요. 네. 뉴스를 진행하는 관계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어가 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어떤 의미로도 아무튼 굉장히 가장 익스트림했었고요. 이 트럼프 마지막 때 그 미국 의사당 사건 네. 그게 아주 큰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던 거지요. 그 미국 사회가 이럴 수가 있나? 미국 사회가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네. 지금도 계속되고 또 한국에서는 그렇게 뉴스가 안 됐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거의 하루 종일 그 뉴스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백악관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해가지고 그때 트럼프가 뭐 뭘 못하게 했다. 아니면 연설문을 준비하고 써준 걸 읽는데 이거 빼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당선이라는데 당선을 빼고 누구의 발표.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은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기 전에 준비하는 모임에 그런 것도 나오면서 뭐 정권이 바뀐 지는 한참 됐지만 네, 미국도 모르겠습니다. 좀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지도자들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이렇게 대처하는 걸 보나.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전 IMF나 네. 월드뱅크나 뭐 세계보건기구 WHO, UN 뭐 대단한 데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평화시엔 대단한 데죠. 평화시엔. 요즘 보니까 무슨 원칙도 없고 뭐도 도대체 공기가 깨끗할 때는 공기 규정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있는 거는 공기가 나빠지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터지고 나니까 그게 뭐 코로나 위기든 아니면 우크라이나 위기든 우크라이나 그건 또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연준에서도 계속 인베이전이라고 얘기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워라는 단어를 이번에 썼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너무 늦게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저기 교수님, 우리 국내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국내 물가나 경기 전망은 교수님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아까 제가 미국에 네. 인플레가 그렇게 생기고 이제 경기가 회복돼 가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 얘기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훨씬 우리나라 물론 인플레 6.0, 6.3. 우리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큰 거죠. 그렇지 하지만 숫자로는 미국보다 작고요.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물가 수준 계산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택 가격 넣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과소평가였다. 미국에 비해서 뭐 그것도 뭐 다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체감하기로는 한국이 미국만큼은 그건 아니고 경기는 또 한국이 훨씬 안 좋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아까 이제 애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투자 안 하신다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 제3자가 더 잘 본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딱 한 가지는 네. 그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셨어요? 어떤 특정 언론사의 주식인데 비상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실 때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네.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그 위기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최소한 2020년 이후는 그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늘어난 것이죠. 그렇다는 의미에 근데 그렇지만 또 굳이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그 이전에 비해서 한국의 97년, 98년 그리고 전 세계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은 한번 망가지면 이제 오랫동안에 걸쳐서 네. 그거에 비하면 전쟁이라든지 방역, 코로나 위기는 물론 코로나는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어요 네. 지금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는 데미지, 그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 네. 이 여파가 오래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금융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오래는 안 가는 것 같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건데 그렇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린스팬이 좋아하는 용어로 본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뭐 경제학자들은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 토마스 사전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로버스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강건적 조절, 그러니까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이 와도 굉장히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젊은 사람으로 오면 아까 프린스턴 대학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제 라이징 스타가 아니라 이제 다 떴죠 이제는요. 그래가지고 그 마르쿠스 브루너마이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은행 그 연례 컨퍼런스에 와서 줌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게 그 레질리언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의 생태계도 좀 무너져도 금방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로버스 컨트롤은 생태는 있고 생태가 충격에 견딘다고 하면 이거는 생태 자체가 망가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비유는 떡갈나무와 그다음에 갈대를 비교를 해서 떡갈나무가 훨씬 튼튼하다. 네. 그렇지만 만약 부러지면 이건 뚝 부러지잖아요. 근데 갈대는 그렇게 흔들리지만 유연하죠. 부러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도 사회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회복이 탄력적으로 되는. 근데 결국은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학문적으로 정의는 못 하겠는데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 알면 제일 좋지만 잘 모르는 경우에 만약 예상치 않은 충격이 왔을 때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한다면 뭐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여러 가지를 골고루 담는 예, 특히 최악의 경우로 생각한다면 과거보다는 예, 현금이나 예금 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네. 그런 게 필요하고 제가 교수님. 엊그저께 정기예금 작년 7월 말에 했다가 1년 돼가지고 해약하고 보니까 네. 그 일반은행이에요. 저축은행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0.9 했던 게 3.5, 3.4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여쭤봤더니 네.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이자가 0.9에서 3.4로. 네, 작년 이맘때 1년 정기예금이 0.9였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0.95 준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0.9에 네.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0.9에 비해서 네. 0.99는 10%가 올라간 겁니다. 아, 네. 저는 딱 정확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원래 예금, 적금을 정말 열심히 하고 특판 찾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금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오는 걸 목격하고 아 이제 나도 주식 해야겠다 그러고 네. 이제 들어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는 3.4까지. 그러니까요. 저축은행 하면 4가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빠른 시간에. 네, 정기예금이. 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고, 네, 그만큼 돈의 흐름이 네. 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뭐 다 그랬습니다. 야, 뭔 놈의 1년에 이자가 1%, 2%냐. 네. 바보 같아. 네. 그 바보 면하려고 들어갔다가 네. 마이너스 20%, 30%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랬죠.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그 퇴근시켜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요거는 꼭 하나만 여쭤보고 좀 된 얘기입니다만 윌리엄 드들리 말입니다. 네.
뉴욕 연방은행 총재였던 네. 양반. 연초인데 네. 장 좀 빠질 때 그 네. 말 기억하실 겁니다, 교수님. 연준은 인플레 잡으려면은 네. 주식 투자자, 채권 투자자들 갖다 조금 더 괴롭힐 네. 필요가 있어. 네. 연준의 정서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한 것처럼 보였던 때는 그 투자자들이 괴로워지면서 그게 금융 시장에 혹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 거죠. 네, 그게 소위 말하는 그린스팬 베난케 풋이 들어갔던 때거든요. 예. 네. 그게 맞냐 틀리냐는 건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 자체를 부해주자고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그게 미치는 스피로버죠. 네. 그럴 때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논의는 워낙 그 뉴욕 월스트리트나 언론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죠. 누가 더들리가 네. 연준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 근데 제가 왜 여쭙냐면은 윌리엄 더들리의 그 발언 이후로 네. 시장 일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장이 지표 안 좋고 경기도 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연준이 긴축 갖다가 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이 좀 충분히 나오지 않고 금방 탱탱 튀어오르면서 고점 경신하자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증시나 자산 시장이 또 그렇게 막 랠리로 다시 가자라고 하면은 연준이 시장을 부러뜨릴 수도 있으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잊어먹지 말라고.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그 펀치볼이라고 했으니까 중앙은행 역할이 술 취했을 때 펀치볼 치는 거다. 기분 좋아지면 곧 치울지 몰라? 이제 빨리 치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술 마시러 안 가야 진짜 안 치워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둔 사람이. 더구나 연준 FOMC로 2인자였는데 예? FOMC 부의장이 뉴욕 총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척하면 척이죠. 그 당시에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아 실제로는 도와주는 거죠. 막 뭐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도와주는 것 같다. 예. 아휴,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의 또 이렇게 한 시간 정도의 어떤 이 대담 이후에 올라오는 또 질문이 또 충분히 또 이해도 되네요. 교수님 보내드릴 쯤 되니까 교수님한테 또 질문 하나 떠오르네. 네. 그래서 주식 살까요, 팔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